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 모멘텀 투자 레터 허반석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면 주식에서도 손실보다 수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13강 복습입니다. 기업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 분할의 두 가지 방법,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기업의 사업 부분을 하나 분리해서 새로운 회사,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기업 분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기존 모 회사가 100% 소유하게 되는 물적 분할과 기존 모 회사의 주주들도 그 지분율대로 새로 생긴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갖게 되는 인적 분할,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적 분할의 사례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인적 분할은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분할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연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고요. Federal Reserve System 해서 앞에 세 글자 Fed라고 하고요. FOMC 회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양적 완화,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준은 뭐냐? Federal Reserve System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뱅크로 바꾸면 미국의 중앙은행 Federal Reserve Bank라고, FRB라고도 한다.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한국은행은 Bank of Korea라고 해서 한국은행, 그리고 Bank of Japan 하면 일본, 그리고 ECB는 유럽중앙은행, 중국은 인민 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플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 연준에서 하는 일은 모든 글로벌 시장에 이 달러의 통화량을 공급했다가 줄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것. 그래서 화폐 발행과 통화량 조절, 그리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점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FRB가 또 보드라는 이사회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 이 이사회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연방 주립국가가 미국이잖아요. 12개의 주의 은행들이 있는데요. 그 연방준비은행 12개에서 2년 임기로 4명씩 이사를 선출을 하고요. 그다음 정부에서 임명하는 7명의 이사가 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임명하는 7명, 그리고 지방은행에서 2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4명, 그럼 11명인데, 마지막 1명은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의 여는 총재는 당연직으로서 1명 늘 이사의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보드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 연준의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면 주주들에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주들의 면면을 여러 뉴스들을 좀 찾아보니까 JP모건, 시티은행, 체이스, 하노버 등 글로벌 은행들이 주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들. 그러면 주식회사는 제1의 목적이 이윤 추구일 텐데, 연준이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것까지도 슬며시 마음 한켠에다가 좀 담아 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OMC라고 하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그러면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로 한다면 금통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연준 산하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회의를 통해서 뭐 점도표를 찍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준 산하의 기관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 등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이 FOMC 회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연간 8번 정도 열리고요. 그 갭 주기를 45일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5월 3일, 4일, 이제 영상이 업로드되는 당일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열리는데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 FOMC 회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푸는 이유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QE라고 하고요. 경기 침체가 발발을 하면 중앙은행과 정부와 연준은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조금 풉니다. 연준이 돈을 푸는 방법은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준의 채권 자산이 증가하면 대차 대조표가 증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을 했고 모든 경기가 얼어붙는 지경이 오니까 정부가 중앙은행이 나서서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을 했습니다. 돈을 좀 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중에 채권을 매입함으로도 그렇고, 대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 주면서도 통화량, 유동성 공급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위축됐던 소비가 조금 더 살아나고, 그러면서 경기,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들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유동성 공급, 대출이 용이해지면 기업들도 투자를 하기 편해지고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기업의 매출 증가와 기업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얼어붙어 가고 있고 내리막을 겪고 있는 경기를 지금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무한정으로 풀게 되면 결국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결과가 실이 가면 바늘이 가고 바늘이 가면 실이 오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통화를 풀었으면 다시 거두어 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푼 돈을 다시 회수하게 되는 거죠.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금리 인상이라는 것,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것, 요런 장치를 통해서 통화를 조절하는데, 그것으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양적 긴축이라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앞서서는 채권을 매입했는데 매입했던 채권을 매도하거나 재매수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유동성을 축소하고, 그러면 연준의 채권 자산은 감소하고, 그러면 대차 대조표가 축소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와 고용도 일부 회복이 되었다라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 돈을 얼마만큼 푸느냐, 100을 풀었으면 80을 풀겠고 다음 달에 70을 풀겠고 다음 달에 50을 풀겠고, 풀고 있던 유동성의 공급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 조인다, 테이프, 묶는다 라는 의미로서 테이퍼링을 하게 되고요. 테이퍼링 이후에도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의 과정까지 하게 된다. 유동성을 축소하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되고, 그러면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고 다시 주가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불태울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벼룩을 잡으려다가 미국의 경기, 어 초과삼간을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FOMC 회의의 방향성, 속도, 그리고 금리 인상의 폭, 양적 긴축의 시기에 모든 세계의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적 긴축의 단계,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테이퍼링,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들어가는 것, 테이프, 묶는다라는 느낌으로 줄여간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중에 풀려 있는 돈보다도 오히려 은행으로, 미국으로 달러가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장치겠죠. 여기서도 무언가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통화량이 조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양적 긴축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이후에 테이퍼링에서 유동성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금리 인상도 하고 양적 긴축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페드 그리고 FOMC
그리고 양적 완화 QE, 양적 긴축 QT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의미, 여러 가지 어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월 FOMC 회의에 50bp 인상을 할 것이다,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양적 긴축도 이제 공언을 하고 6월부터는 양적 긴축, 대차대조표 축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돕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FOMC 회의를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돈을 이만큼 풀 겁니다. 시장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연준이 시장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파월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것들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나오자 연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을 재지명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파월은 비둘기 파월이 아니라 매파적인 파월이 됐다라는 수식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서두에 마음 한켠에 연방준비제도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그 주식회사의 주주는 시티은행, JP모건, 체이스, 하노버 등 글로벌 은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달러 패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제일의 목적인 곳이 바로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물에 빠졌고 옆집 아이가 물에 빠져 있을 때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면 옆집 아이가 아닌 우리 집 아이부터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면 옆집 아이를 구하겠죠. 연준도 똑같습니다. 패드는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제일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든 금리 인상이든 제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 이후에 시장이 견딘다라고 하면 신흥국에 대해서 립 서비스 정도 괜찮을까요? 신흥국도 우리는 보면서 글로벌 전반의 경기 충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좀 버틴다, 미국이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역사적으로 이례가 없는 유동성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례가 없는 양적 긴축도 선택지 안에 하나 정도는 넣어 놓아야 된다. 그래서 시장과 앞으로의 모습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월 연준 의장 재지명 이후에 피벗이라고 하죠. 비둘기적인 파월에서 매파적 파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한 번의 피벗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쭉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대응하실 때에 금리 인상만 진행하던 시기에는 그럭저럭 시장이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에는 사실 모든 시장, 특히 신흥국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신흥국 시장에서도 시장이 모두 다 죽느냐? 주가 지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안에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는데 살아남는 기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실적이냐? 자체 이익, 자체 흑자, 자체 자금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에 국한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고 꼭 흑자 기업이고 그 흑자의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빠르게 포트폴리오에 남겨 놓고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5월 FOMC 회의는 이미 시장에 많이 선반영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6월 FOMC 회의가 오기 전까지는 부단히 이익이 있고 자체 이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만 좀 포트폴리오에 남겨 놓는 것을 전략으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